깊은 겨울밤, 창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불 꺼진 거실 한켠에서 김서연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간신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남편 박준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한 번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구지?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지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준호 씨 부인 되시나요? 지금 남편분이 위독한 상태로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서둘러 오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위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여행 계획을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하얘진 채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숨을 막히게 하는 건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서연의 뇌리는 수십 개의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교통사고일까?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며칠간 연락이 끊겼던 이유에 대한 가장 두려운 가설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기도 전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요, 제발요.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찔거렸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무사할 거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 한켠을 차갑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 앞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특유의 싸한 냄새가 서연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한겨울의 찬 공기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접수 창구에 다가가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 박준호 환자분 가족이세요? 저기, 저 문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서연은 숨을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그녀를 단숨에 멈춰 세웠습니다. 병상 위에는 산소 마스크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은 감겨 있었고 심장 박동 모니터가 삑삑 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옆에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의 한 여자가 준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고 있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점이, 윤지. 시부모가 친딸처럼 아끼던 의부셔 동생이자 서연이 그동안 가족이라 믿고 모든 걸 나눠왔던 인물. 왜 그녀가 이 시간에 이런 차림으로 준호 곁에 있는 거지? 서연의 발끝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치밀어 올라 목덜미를 타고 머리까지 번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연락 두절, 이유 모를 회피, 그리고 지금 눈앞의 광경, 모든 의문이 하나의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잠시 제 방에서 이야기하시죠. 그 순간 윤지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윤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놀람, 불안,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연을 피하듯 고개를 푹 숙인 윤지의 모습은 말없이 모든 걸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시선을 그대로 담은 차에 의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뜨겁게 끓어오르는데 얼굴은 오히려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또렷하게 맴돌았습니다. 이이지, 모든 게 분명해졌어. 의사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상담실은 병원 복도와 달리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무게가 깔려 있었고 서연의 심장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발견된 장소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여성분이 그 말에 서연의 귀에 뜨겁고 차가운 것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여성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조금 전 준호의 손을 붙잡고 울던 그 사람, 윤지. 의사의 눈빛은 서연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비용은 대략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술을 하더라도 후유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은 보호자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3억 원. 그 금액은 서연과 준호가 결혼한 후 알뜰히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돈을 배신한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순간 두 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잖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지만 그는 이미 남편이 아니야. 믿음을 저버린 순간 그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어.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이렇게 된 건 네가 남편을 못 챙겨서 그런 거야. 얼른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그 뒤로는 윤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그녀를 스치자 윤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도와 놀람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마치고 상담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서연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색이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한쪽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무거운 표정으로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윤지가 서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손끝은 옷자락을 꼭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사보다 당연하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아내인데 이런 건 네가 책임져야지.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방금 말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결정을 당연하게만 보시는 건가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사이에 끼어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수술이 무사히 끝나는 거지. 그 말에 서연은 잠시 시선을 윤지에게 옮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서연이 바라보자 미묘하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윤지 씨,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나중에라도 설명해 줄 생각 있나요? 윤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한쪽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수술실 모니터음만이 그 정적을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쪽으로 한 발 다가오려 하자 서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 들은 것,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고 윤지의 손끝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의사와 수술실 안의 시간이 결정하겠지만 서연은 이미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 붉은 불빛이 켜진 채로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렀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와 형광등 불빛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0년의 시간이 필름처럼 되감기며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 그는 따뜻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연 씨, 나랑 결혼하면 평생 웃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려 서연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초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새벽에 함께 시장을 보며 아침거리를 준비하던 날, 비 오는 날 한 우산을 쓰고 집까지 걸어오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약속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거나 잠금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서연이 묻기라도 하면 그는 짜증을 내거나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힘든 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안이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부셔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처럼 지내던 윤지가 남편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밤중 호텔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의 수술실 문이 마치 새로운 전쟁터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후 준호와
자신 사이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붉은 수술등 불빛이 여전히 켜진 채 복도는 숨죽인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지만 주변의 움직임과 기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 끝자락에 앉아 손가락 마디를 연신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해.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혹시라도 무사히 깨어난 뒤에도 드러날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문 쪽에 서서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다가 병원 규정상 피우지 못하니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서연 쪽을 흘끗 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와 무언의 압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반대편 윤지는 병원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시선을 살짝 돌리자 윤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한참 동안 화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침묵이 오늘 이후 더 큰 폭풍의 전조일지도 몰라. 시간은 잔인하게도 더디게 흘렀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와 간호사의 발걸음만이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이 얼어붙은 공기가 깨질 것 같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결국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윤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 씨, 수술 끝나면 우리 얘기합시다. 오늘 일 그냥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윤지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시어머니가 서연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수술실 문이 조금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문으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더 이상 차갑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숨겨진 진실 위로 또 다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복도에 앉아있던 모두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에 모자를 쓴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가족분 되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를 잘 제거했고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사는 곧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왼쪽 반신 마비가 나타나 있고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재활 치료가 필수입니다. 복도 공기가 다시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윤지는 벽에 기대 선 채 눈을 깜빡이며 서연의 반응을 훔쳐보았습니다. 서연은 감정을 최대한 숨긴 채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환자를 곧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의사가 복도로 발을 옮기자 수술실 안에서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어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심장 박동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그의 생명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서연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잘 챙겨야 해. 준호가 이렇게 된 건 네 책임도 크니까.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눈을 마주치다가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다. 중환자실은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 산소 공급기의 낮은 진동음,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걸음이 밤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호자 전용 의자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텀 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머리 옆에 꽂힌 링거줄이 느리게 움직이며 약을 흘려보냈고 기계의 작은 화면에는 그의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준호의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예전처럼 힘있게 쥐어주던 그 손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원인 모를 불면증, 늘어진 표정, 그리고 감춰진 대화들. 그 끝에서 마주한 건 병원 수술대 위의 준호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이 시간에는 환자 상태 확인만 가능하니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해 주세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도 고요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다시 준호 옆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수첩을 꺼내 조심스럽게 몇 줄을 적었습니다. 준호가 깨어나면 나도 이 집안도 더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움직임은 멈췄습니다. 그건 아마도 단순한 근육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깨어나면 우리 반드시 얘기해야 해요.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 무렵 준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옆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준호 씨, 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쯤 떠지더니 초점 없는 시선이 천장을 스쳤습니다. 한참 후 그 시선이 서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서연이 손등을 감싸쥐자 준호의 눈가에 순간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도 없이 침대 곁에 서서 마치 수술 후 처음 보는 사람을 평가하듯 준호를 내려다 봤습니다. 정신이 좀 드나?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머니보다 서연에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윤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깼다기에 축하 인사라도 하려고요.
병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눈빛 뭔가 숨기고 있네. 그날 아침 준호의 의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 같은 침묵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윤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중환자실의 조명이 한 톤 낮아지고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침보다 눈빛이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친 숨에 섞여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입 미안해. 그 한마디에 서연의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가라앉혔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 말 안 한 게 있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다그치듯 묻자 준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말 못해. 사람들 귀가 너무 많아. 서연은 답답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을 체크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환자분, 힘드시면 대화는 잠시 쉬세요. 간호사가 나가자 준호는 서연의 손목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 힘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깨어난 건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서야.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에서 깨어난 환자의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준호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면회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은 전날 밤부터 그가 하려던 말을 생각하며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깨어난 게 어디야. 이제 예전처럼만 회복하면 돼. 괜한 잡생각 말고. 그 말은 평범한 격려처럼 들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묘하게 말하지 말라는 애는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차림에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 박준호 씨 맞으시죠? 그가 묻자 준호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막았습니다. 여긴 가족 외엔 못 들어와요. 나가주세요. 그러나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가족입니다. 아마 박준호 씨가 저를 보면 압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성함이 서강구입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하러 온 거예요. 나가게 하세요. 하지만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구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생소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준호 씨가 숨기던 그 존재인가? 짧지만 강렬한 침묵 속에서 가족 간의 균열은 눈에 보일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 이대로 외면하실 겁니까? 강구가 낮게 말하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구 씨.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병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구는 내 아들이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지만 이미 말은 터져버렸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들? 이라니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난 몰랐어. 아이가 태어난 줄도. 강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그저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더군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힐 듯 했고 시어머니는 이를 악문 채 간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병상에 누운 채 처음으로 가족의 시선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걸 느꼈습니다. 간구가 병실을 나간 뒤에도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 이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서연이 내 옆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런 걸 숨겼다고?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수치가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서연은? 내 가정은 그 애 하나 때문에 다 버리겠다는 거야?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강구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묘한 연민.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간구는 혼자였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친척도 없어.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어.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건 단순히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병실 한켠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좋아, 준호. 네가 그 애를 데리고 살겠다면 난 서연에게 이혼을 권하겠어. 그게 서로를 위해서야.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고 서연은 숨소리조차 삼킨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선택과 아내로서의 선택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거실 한가운데에는 여행 가방 2개와 간구의 낡은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년간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숨 막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준호 씨, 결정한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구를 지키려면 여기서는 안 돼. 이 집에서는 그 아이가 매일 상처를 받을 거야. 그때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우리 집 족보에서 이름도 지울 거니까. 그 말에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구의 어깨를 감싸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구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지? 아니, 준호 씨.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걱정 마. 힘들겠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고 강구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책상에 교과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툴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하루하루를 만들어갔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편안한 것일도 비싼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존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첫 주말, 준호는 간구와 함께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나지막한 종소리와 함께 주인 아주머니의 환한 웃음이 맞이했습니다. 처음 뵙네요. 새로 이사 오셨죠?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삼버그리 2회 살게 된 박준호입니다. 이쪽은 제 아들 강우예요. 아주머니는 간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인사 잘하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가족처럼 지내요. 그 말에 준호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뒤 아랫집에 사는 김노인 부부가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린 애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손자 얼굴 본 지 오래인데 이렇게 씩씩한 애를 보니 좋네요. 강구는 수줍게 김치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고 그 모습에 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이 동네에 녹아들었습니다. 간구는 근처 도서관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공부했고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준호 역시 이웃들과 함께 마을 청소, 작은 장터 준비 같은 일에 참여하며 얼굴이 익어갔습니다. 저녁이면 창문 밖으로 이웃들이 준호 씨, 강우야, 저녁 먹었어? 하고 불러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이 집이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살던 시절, 준호는 이런 평범한 따뜻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오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강구는 학교에서 성적도 오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준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구가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제 용돈 모아서 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빠, 다른 하나는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죠. 준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우야, 고맙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받았다. 그 말에 간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도 쭉 같이 살아요.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덮인 골목, 옆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간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아빠로서 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에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그 끈은 앞으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